계속해서 미래 세대와의 대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래 세대와의 대화는 Speech into Language and Data의 조형실 디렉터님께서 진행 예정인 점 안내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윤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네덜란드에서 CLND라는 대화형 인공지능 관련 기술 자문 혹은 유럽 인공지능 전반에 관한 정책 및 전략 자문 전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형실입니다. 이러한 큰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미래 세대와의 대화는 오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미래 세대의 역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미국 여러 곳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인 한국 석학분들께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형식은 네 분의 연사께서 먼저 20분씩 강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한 참석자 5사람이 여기 둘러앉아서 플로어와의 자유로운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애된 강연 시간은 한 분당 20분이지만 준비해 오신 귀한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씩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는 마시되 20분이 훨씬 지났음에도 그다지 흥미롭지 못한 이야기로 시간만 늘어지시는 경우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상사가 생길 위험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소중하고 귀한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 오셨으니 첫 번째 연사인 싱가포르 난양공대 석좌 교수인 조남준 교수님부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조남준 교수님께서는 세계 경제 포럼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 파이널리스트 어워드를 수상하신 바 있고요. 분자 바이러스와 바이오 소재 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C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수님의 이야기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말로 발표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미래 세대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주제는 DQ라고 하는 디지털 지능, 한마디로 디지털 역량이 어떻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미래 세대에 살아가는데 어떤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여기 학부형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잘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사는 세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인텔리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죠? 많이. 그러면 AI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AI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저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피지컬한 세상에 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아침에 워싱턴에 있는 교수님이랑 미팅을 하고 제가 좀 전에 스탠포드에 있는 컬래버레이터랑 전화를 하고 지금 여기 단상에 올라온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피지컬 세상이 아니라 피지컬과 디지털이 맞붙어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피지털이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룰을 잘 모르면은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에 이제 우리는 불확실성, 여기에 보이는 변동성,
복잡성, 모호성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묵가라고 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상이 변하는 걸 느끼시고, 세상이 변함으로써 모든 불확실성이 생기고 모호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서 저희가 어떤 걸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리고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세컨드 라이프,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겪지 못한 세상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훨씬 더 빠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변화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특히 미래 세대분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대학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이 필요할까요? 그럼 교수라는 잡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급격히 변하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1784년 1차 산업혁명, 1870년 2차 산업혁명, 1970년 저희가 겪어왔던 제 세대죠,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는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익스포넨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익스포넨셜하게 저희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산업혁명을 보시면은 인간의 가치 중점에는 육체라는, 저희가 육체 노동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밸류를 창출했죠. 2차부터는 정신이라고 하는 인지 기능이 중요했습니다. 그걸 IQ라고 하죠. 그게 1912년도에 나온 가치 밸류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3차 산업혁명부터 여러분들은 EQ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Emotion Quotient. 그것이 소프트 스킬을 필요한.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quotient, 한마디로 지금 필요한 가치가 뭘까요? 그거를 저희는 DQ라고 define하고, 이거는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브먼트를 위해서 저희는 룰이 있어야 됩니다. 흡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디지털 지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제가 어렸을 때도 녹색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왔다,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길을 건너갑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전 세계의 룰이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쓰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보편적인 룰입니다. 근데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룰이 있나요?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SNS에 저희가 룰이 있나요? 룰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디지털 세상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룰이 없습니다.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이런 활동을 하신 DQ 인스티튜션에서는 디지털 정체성, 디지털 권리,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감성 기능, 보안, 안전 사용에 대해서 많은 콜레이션을 여러 기관과, 특히 OECD와 월드 이코노믹 포럼과 그리고 IEEE를 통해서 DQ 인스티튜션과 함께 DQ라는 인덱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인덱스는 비단 필수 디지털 라이프 스킬, 한마디로 말해서 디지털에 대한 시민 의식이죠.
안전하고 책임 있게 기술을 사용하는 시민의식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창의력, 우리는 이제 디지털 툴을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기존에 없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창의력, 새로운 기술 공동 창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미래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경쟁력이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 소셜 임팩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보편적 가치는 24개, 8개 큰 인덱스를 통해서 24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고, IEEE에서 여러분들 모바일 폰 보시면은 와이파이라는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거기에 보시면 IEEE 넘버가 있죠. DQ 같은 경우에는 IEEE 3527.1이라는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저희 같이 공동 연구를 하시고 이 소셜 임팩트 일을 하시는 분들이 틱톡과 스냅챗,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어드바이저리 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틱톡이 원하는 거, 스냅챗이 원하는 거는 한마디로 미래 세대 가이던스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이던스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 가이던스를 좋은 방향, 많은 부분은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리딩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 미래 세대는 그거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AI가 진보하면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이 오토매틱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이드 이펙트는 저희가 SNS에서 보는 N번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버 불링 문제라든지 페이크 뉴스 문제들로 대변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IEEE의 스탠다드를 만든 거죠. 이 디지털 격차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역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피지컬 사회에서는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길을 건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밸류죠. 제가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한 지금 발표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손자분들도 계실 거고 자기 자녀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손자분들이 아무 가이드라인 없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이드 이펙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그거는 지금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디지털 시민의식을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보시면 지금 146개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기술과 불법, 온라인 그루밍, 음란 폭력,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가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사회 시민혁명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아카데미에서도 어마어마한 지금 임팩트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AI는 그냥 챗 GPT로 표현이 되는 제너레이티브 AI 방식밖에 지금은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거보다 훨씬 진보된 방식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홍수처럼 인포메이션 폴루션이라고 하는 인폴루션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과학자들이 많으시니까 1년에 전 세계에서 퍼블리시되는 페이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년. 왜 페이퍼가 중요하냐면은 모든 대학들이 페이퍼를 가지고 KPI를 정합니다. 그럼 1년에 몇 편의 페이퍼가 퍼블리시 될까요? As of today, 금년
아니면 작년을 기준으로? 혹시 아십니까? 넘버 몇 편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페이퍼가 퍼블리시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1 밀리언 페이퍼였습니다. 지금 5 밀리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 돈은 R&D 펀딩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47 트릴리언 달러.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5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제 예상은 5 밀리언이 아니라 익스포넨셜리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디지털 글로벌 시민운동 교육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이버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본 질서를 가리키는, 흡사 저희가 유치원을 다녀서 배울 수 있는 기본 질서, 시민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육은 여러 나라에서 프랙티스가 됐고, 여기 Human Nature, Human Behavior라는 페이퍼에서 퍼블리시 됐듯이 이 시민 교육을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점은 극명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번 이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글로벌 DQ라는 거는 글로벌 표준을 만드는 일이고, 우리는 기준성을 정하는 겁니다. 이 기준선이 없으면은 우리는 챗 GPT를 쓰든 AI를 쓰든 어떤 툴을 쓸 때 아무 가이드라인이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교육자들이 미래 세대에게 할 수 있는 거는 단 한 명의 아이들도 이 선 밑에 떨어지지 않는, 낙오하지 않는 그런 가이드라인과 그런 멘토링을 하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선 위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팬데믹에 안전하고 걸을 수 있고 자신 있게 달릴 수 있고 과감하게 오를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만들고자 많은 인스티튜션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미래 세대와의 발표는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AI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고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준 교수님께서는 현대 디지털 시대에 대두되는 DQ와 그로 인한 디지털 시민의식, 그리고 그와 관련한 경제 전망 및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만큼 질문도 많으실 텐데요.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와 토론은 네 분의 연사분이 모두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함께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실 연사분은 캐나다에 계신 레지나 리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캐나다 요크 대학에 계신 레지나 리 교수님은 토론토 다이나콘 연구원을 지내셨고, 차세대 우주 미션을 위한 초소형 나노 위성 연구 개발을 진행하시는 동시에 관련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계십니다. 레지나 교수님의 이야기를 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위성 만드는 사람인데 이건 잘 못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냥 누르면 되나요? 아, 그러네요. 뒤로 가지는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레지나입니다. My name is Regina Sungyung Lee Shilpyo. I'm a professor of space engineering at York University, Toronto, Canada.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조 교수님하고는 5분 전에 만났습니다. 5분 전에 만났는데 똑같은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둘이 취링하고 온 거 아닐까 하고 양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내용도 조금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어려서 어머니 손잡고 이민 간 1.5세입니다. 주로 나가서는 1.2세라고 말해요. 5세는 아니니까 중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80년대에 이민 갈 적에는 한국 간판 한 두세 개 걸려있는 길거리 가지고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은 전 토론토가 다 한국타운입니다. K-문화가 너무 많이 변해서 뭐 이제는 한국인이라는 그런 문화의 의미도 많이 달라졌고요. 어쨌든 또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한국말로 이런 발표를 할 기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좀 잘 못해도 이해해 달라고 미리 사과드리는 내용입니다. 80년대 코리아타운, 우리 블로우 스트리트에 여기 카나다에서 온 팀 카나다 굉장히 많지요, 뒤에? 예, 막 손 들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못해도 이해해 주는 거 뒤에서 다 해주셔서 그런다고 듣는데요. 블로우 스트리트에 정말 가게 몇 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많은 K-문화로 카나다 전체가 다 한국 문화에 빠져있는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90년대쯤에 저도 여러분과 이런 비슷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산업재 견학이라 그래서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또 뭐 친구들 많이 만나서 문화 체험 이런 거 했었는데 뒤에 있는 학생들도 어제 오늘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때 기억이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발표하는 준비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기억이 제일 많이 나나. 물론 뭐 밤에 술 마신 기억도 있고요. 뭐 나가서 많이 놀았던 기억도 있고. 근데 그중에 이야기 나눴던 내용 중에 오늘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같은 그런 내용 해주셨던 분들이 어렴풋 기억이 나고요. 또 그거보다 더 많이 기억나는 건 사업체 견학하면서 그때 계속 말씀하시던 우리는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Developing country라는 expression 많이 쓰셨는데 그 기억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어요. 90년대 왔을 때 발전하는 나라, 앞으로 성장하는 나라, 우리는 이 전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이야기 하셨었는데 지금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 오니까 발전한 나라, 이미 세계에서 리딩하는 국가, 모든 국제 기술에 정말 챔피언이 되어버린 그런 한국이 됐다는 거 정말 늘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조언해 주셨던 분들이랑 제가 뒤에 앉아있는 우리 YGPN 학생들이랑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내용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기 준비해 주신 데 딱 맞게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역할과 비전은 뭔지 미래 세대가 뒤에 있는 우리 YGPN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역할은 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제 의견만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함께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랑 우리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했어요. 사실은 제가 혹시 너무 재미없게 발표를 해서 다 잠들으실까 봐 티셔츠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상품으로 드리려고. 근데 좀 창피해서 안 들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도와주시면 제가 끝나고 나중에 티셔츠 선물할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이 변하고 급하게 성장하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더스트리 4.0 세계에 살고 있지요. 4.0 세계가 인더스트리 4.0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정말 많이 변하고 정말 빠르게 변하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문화가 빨라지고 짧아지고 싸지고 세계 전체적으로 많이 번지고 있다는 것 우리 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이민 갈 적에 우리 아버지가 카폰 사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방에다가 자동차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 들고 오셨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큼 지나니까 전화기라는 게 생겼는데 플립폰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테나 쫙 끼워서 이렇게 귀에다 대고 여보세요 들리세요 막 이러면서 들고 다니던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다지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한 20년 30년도 채 안 됐는데 도로 전화기가 이렇게 플립폰 열리더라고요. 작아져서 싸져서 전 세계 어린아이까지 다 들고 다니다가 그게 이제 돌아가지고 다시 플립폰으로 왔는데 그렇게 많이 변하는 만큼
다른 분야에서도 변하는 거 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위성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성 사진 안 넣을 수가 없어서 하나 넣어봤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은 한국의 위성 개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여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사진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이 작아지고 싸지고 많아지고 넓어지고, 그 과정을 넘어서 이제는 위성 한 대, 두 대, 국가에서 어느 나라에서 만들고 어느 나라에서 쏘는 정도가 아니라 일개 한 회사에서 몇 100개, 몇 1000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는데 저도 질문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저 궤도에서 돌아가고 있는 위성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actively working 하는 위성만도 8,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8,000개가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2, 3년 안에 쏘아 올릴 위성의 계획은 그만큼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까 exponentially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위성이 1년마다 올라가는 숫자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exponential보다 더 합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에 갔을 때 극소형 위성, 나노 위성에 대한 연구하면서 우리 앞으로 1년에 몇 개쯤 갈까? 우리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그려보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프리딕션 할 수 있었어요. 2005년, 2006년. 더 이상은 프리딕션이 안 됩니다. 스타링크 같은 회사들이 한꺼번에 수천 개씩 쏘아야 되는데 그걸 미처 다 감지할 수도 없고 트래킹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위성만 올라가서 위성만 돌아다녀서 좋으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위성이 5년 쓰는 위성도 있고 10년 쓰는 위성도 있는데, 끝나고 나면 그걸 다 다시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냐 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가 더 많고, 그 위성들이 돌아다니다가 파괴돼서 결국은 쓰레기가 되고 그 위성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후에 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1년이면 이렇게 우주의 쓰레기들이 지상으로 몇 개나 돌아올까요? 일부에서는 200개에서 400개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400개는 우리가 실제로 감시할 수 있는 위성에 파괴된 부분들이 400개가 돌아오는 것이고, 현실로는 그거보다 더 많다는 게 일부에서는 추측입니다. 그러면 위성이 자꾸만 올라가는데 그럼 그만하지. 작년에 아주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큰 장소에 가서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위성 계속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건가? 위성 안 올라가면 저는 잡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 되는데 잡 세큐리티가 필요하니까 위성 계속 만들어야죠. 물론 한국도 만들고 카나다도 만들고 전 세계가 만들어야죠. 하지만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위성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만들다가 쓰레기가 자꾸 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럼 다 함께 만들면, 각 나라에서 하나씩 만들지 말고 모든 나라가 하나 만들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현실은 아닙니다.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이 계속 있고, 이미 우주도 무기화되어서 서로 우주에 그만큼 쓰레기를 더 만들어내는 그런 일부 시민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주를 설명할 때 3C라는 표현을 써요. Congested, Contested, Competitive. 구글로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한국말로 정확하게 그 정의를 잘 몰라서, 혹시 제가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여기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congested 한 건 굉장히 복잡해지고, contested 하는 건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고, competitive 하는 건 경쟁력이 점점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3C's of space, 우리 항상 많이 우주 안보에 대해서는 3C's 하고 말하는데, 얼마 전에 갔던 어떤 학술회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C's? collaborative, cooperative, 그래서 그것도 C구나. 정말 그런 3C'도 있었는데 우리는 왜 이 3C'에만 붙어서 사나 생각해 보니까, 우주에만 3C'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해양에 점점 많은 트래픽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contested하고 competitive한 그런 사회도 점점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캐나다에서 최근에 산불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정말로 과학, 기술, 경제가 발전을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even forest use 안에서도 3Cs를 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똑같은 슬라이드를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저희 미리 치링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우리 지금 각 전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VUCA 월드라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요. 다시 말해서 VUCA, volatile하고 uncertain하고 complex하고 ambiguous한 세상, VUCA 세상에서 우리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복잡해진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변동성 있고 불확실성 있고 복잡하고 모호한 세상, VUCA 세상. 이런 VUCA 세상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건 어제 오늘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가리켜서 wicked problem이라는 말을 해요. wicked라는 티셔츠 가져왔으니까 우리 학생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맞추면 티셔츠 줄게요.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 말한 wicked problem이 뭐였지요? wicked problem이 뭔지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wicked problem이라는 definition을 구글에서 찾으면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한 사람이 풀을 수 없는 문제, 한 세대에서 풀을 수 없는 문제, 한 분야에서만 풀을 수는 없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다 합쳐서 wicked problem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제 오늘 얘기했던 wicked problem의 number one 뭐였지요? climate change. 우리 wicked problem 어제 오늘 계속 얘기한 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나중에 이태식 회장님 티셔츠 드릴게요. 예. wicked problem 정말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고 매일매일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wicked problem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계획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이런 wicked problem을 해결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저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요. wicked problem을 만들기 위해서는 international collaboration이 number one이다. 아니면은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이 number one이다. 아니면은 intergenerational collaboration이 number one이다. 뭐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 똑같은 생각이고 하지만 사실 오늘 대화는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YGPN 학생들이랑 하는 줄 알고 준비를 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적어봤는데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여기 계속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wicked problem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wicked한 리더가 되세요. 위키드 위치처럼 막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넌 내 말만 들어 내 것만, 그런 리더가 아니라 정말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 스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퍼티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리더가 될 수 있는 한국인으로서 또 일부는 제 외국 한국인으로서 저처럼 1.2세인 학생들도 있을 거고 여기 2세인 학생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2세 학생들도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한국말 몰라서 자나 봐요. 뒤에서 대답도 안 해요. 막 이렇게. 아니면 어제 밤새도록 술 마셨나? 리더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고민해 주세요.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위키드 리더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에게 쉬지 말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위키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협회에서 이런 일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특히 캐나다에서 온 학생들은 항상 뭐 해달라는 거 늘 많던데 오늘 여기 와서는 아무 얘기 없네요. 우리가 위키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코스를 좀 마련해 주세요 하고 우리에게 늘 메시지 보내주세요. 우리도 잘 듣고 있다가 앞으로 여러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 꼭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여기 온 이후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 똑같은 스피치 하는 거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저는 빚 갚으러 온다 그러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처럼 이런 자리에 학생 때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 카나다 한국인으로서 우리 교수가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기회를 가졌고 그래서 협회에 많은 빚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기회가 있으면 와서 빚 갚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다 지금 빚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빚 갚으려면 지금부터 네트워크 잘 만들으시고 명함 많이 모아서 앞으로도 쉬지 말고 우리에게 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저처럼 1.5세처럼 여기 와서 네트워킹하러 온 우리 외국인들에게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이태식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 더 많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도 위키드한 리더로 한국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실 연사분은 미국 IBM 왓슨 연구소에 계시는 김영석 박사님이십니다. 오류를 완화하는 양자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터 관련 연구 논문의 1저자로서 네이처 사이언스지에 기고를 하신 바 있고요. 또 요즘 인공지능과 더불어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양자 컴퓨터 분야에 계신 연구자로서의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전 발표자분들께서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제 슬라이드가 좀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끊어주시더라도 아무 말씀,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서 너무 재밌게 발표를 들었는데요. 저는 지난번 3번의 발표와는 조금은 다르게 약간 분야에 약간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분야가 또 분야인지라 좀 이머징 분야인지라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이제 Toward Useful Quantum Computing,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가 유용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로서 어떤 컨트리뷰션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이제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바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큐빗이 뭐 1개 또는 2개 또는 5개 정도로 이 퀀텀 컴퓨터가 정말 유용할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금 시점에는 한 100개가 넘는 큐빗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비약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래젝토리를 봤을 때 우리가 산업에서 정말 유용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사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상당히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같은 분야에 있으면서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퀀텀 컴퓨터가 되게 잘 할 수 있고 반면에 클래시컬한 컴퓨터는 잘 할 수 없다고 알려진 현대 암호 체계를 푸는 일을 예를 들어보자면 현대 암호 체계를 풀기 위해서 지금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의 에스티메이션 가지고 계략적으로 계산한 결과 200억 개의 큐빗과 수시간의 계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개의 큐빗을 컨트롤하고 있지만 200억 개의 큐빗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게 언제 올지 정확히는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200억 개라고 예측을 했지만 또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알고리즘이 발전하고 하드웨어가 발전함에 따라 그 200억 개의 큐빗이라는 게 사실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있고 근미래가 있고 저 양자 암호 체계를 완전히 부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는 먼 미래가 있다면 근미래에 우리가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많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5년 정도 근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존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우리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되게 잘 알고 있죠. 한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0과 1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한 빛이 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탐색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중첩이라는 특이한 성질이 있어서 이 0과 1을 두 개의 물결이 서로 간섭을 하듯이 중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1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0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둘의 간섭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첩이라는 성질을 잘 이용해서 0과 1이라는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빛이 많아지면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죠. 클래시컬한 컴퓨터는 빛이 많아지면 많아짐에 따라 2n만큼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하나 차례차례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중첩 현상과 얽힘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큐빗의 상태를 중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2n 가지의 가능성을 한 번에 탐색을 할 수가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이 포인트가 이제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존의 컴퓨터는 어려운데 양자 컴퓨터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펀더멘털리 기존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사람들이 많이 그려보이는데요.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파란색의 원안에 있는 거는 이제 기존의 컴퓨터가 잘하는 문제들, 그리고 빨간색 원안에 있는 거는 기존의 컴퓨터가 좀 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가 하는 모든 일을 대체하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대체하되 아까 말씀드린 양자 체계, 암호 체계에 관련된 소인수 분해와 같은 어떤 특정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가 되게 잘할 수 있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된 상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큐빗이 필요하고 좀 먼 미래를 바라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지향점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근미래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이 이제 탐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자적인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는 일입니다. 양자적인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는 일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해서 간단한 예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되게 간단한 문제는 스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자성을 띤 물질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자성이 위를 향할 수도 있고 아래를 향할 수도 있는데 위를 향하는 걸 0이라고 하고 아래를 향하는 걸 1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맨 처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듯이 0, 1이라는 가능성에 지금 한정이 돼 있죠. 여기서 두 개의 물체를 또는 두 개의 스핀을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끔 어떤 인터랙션을 넣어주면 이게 양자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중첩 현상과 얽힘 현상이 일어나서 네 개의 가능성이 모두 생기게 됩니다. 네 개의 가능성이 모두 생기게 되고 그게 어떤 특정 확률을 따르면서 어떨 땐 00으로 관찰이 되고 어떨 땐 01로, 10으로, 11로 관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떤 네 가지 가능성을 어떤 확률로 관찰을 할 수 있을지로 매핑이 되는 거죠. 여전히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타임 스텝만큼 어떤 인터랙션을 하게 내버려 두고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어떤 특정 프로퍼티를 우리가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고 나서 파이널 스테이트를 우리가 얻어서 어떤 측정이라는 액션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옵저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경우에는 둘 사이에 약간 코릴레이션을 보는 그런 예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특정 계산을 해내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잠깐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이런 매트릭스 행렬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 행렬이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00, 10, 11, 01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잘 매니플레이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해야 되는 오퍼레이션은 이 4x4 매트릭스 행렬의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클래시컬리 이 스핀 시스템의 어떤 이볼루션을 계산하는 문제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매핑이 되냐면은 이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덴시티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어떤 행렬을 계산해내고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특성, 옵저버블을 계산하기 위해서 2n by 2n의 멀티플리케이션을 또 해줘야 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듯이 큐빗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지수적으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 큐빗이 그 스핀이 하나 더 늘어날 때마다 지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똑같은 계산을 퀀텀 컴퓨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터로 이 계산을 똑같이 하게 되면 큐빗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가까이 큐빗마다 이 스핀에 정확하게 이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 스핀은 0으로 다운 스핀은 1로 이제 state preparation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주고받는데 이 인터랙션이 AND 게이트나 OR 게이트 같이 클래시컬한 컴퓨터에 있는 게이트와 같이 퀀텀 컴퓨터에도 그에 해당하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게이트 오퍼레이션으로 잘 매핑을 해주면 이 두 큐빗 간의 퀀텀 게이트 오퍼레이션에 몇 번 가해주냐에 따라서 이 타임 이볼루션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퀀텀 게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해준 뒤 우리가 파이널 스테이트를 얻고 나서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포스트 로테이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해주게 되고요. 이제 측정을 정말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 스테이트를 잘 프리퍼레이션을 해서 측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르는 슈레딩거 고양이가 관찰해 보면 살아 있거나 죽어 있는 것처럼 이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는 값은 0 또는 1입니다. 이 특정 경우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경우인데요. 다만 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얻는 그 빈도가 우리가 준비한 저 두 스핀을 표현해내는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측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충분히 많이 해주면 이 스테이트를 잘 리플렉스 할 수 있고 이제 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프로퍼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존의 컴퓨터로 계산했을 때와 퀀텀 컴퓨터로 계산했을 때의 경우를 이제 비교를 잠깐 해보면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그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 탐색해야 되는 클래시컬한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제 2n by 2n exponentially large memory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exponentially large multiplication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다만 퀀텀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이 퀀텀 컴퓨터는 자연스럽게 얽힘 현상과 중첩 현상을 표현해 내기 때문에 n개의 스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n개의 큐빗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충분히 많은 n번의 측정을 해주면 이제 똑같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이브하게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퀀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게 이러한 특정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푸는 방법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을 이제 브루트 포스 방법이라고 잠깐 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100개가 넘는 큐빗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127개의 큐빗이 있는 IBM 이글 프로세서인데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어떤 스핀 문제를 매핑을 해서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7개의 큐빗은 큐빗 숫자가 많아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브루트 포스 방법으로 클래시컬한 컴퓨터로 풀기 위해서는 한 40개, 50개 정도의 큐빗이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127개의 큐빗을 이용하면 브루트 포스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경우에 택하는 방법은 근사를 하는 거죠. 그걸 클래시컬 어프로크시메이션 메소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피지컬한 시스템이 있으면 그 피지컬한 시스템의 어떤 성질을 잘 이해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small 경우의 수만 고려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클래시컬한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편인데 다만 단점은 이제 양자적인 얽힘 현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approximation method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특정 옵저버블을 127개의 큐빗의 프로블럼에 맞게 풀어서 그 인터랙션, 스핀 간의 인터랙션을 결정해주는 여러 파라미터 중에 하나를 바꿔보면서 측정을 한 겁니다. 이게 실험 결과는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클래시컬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이용해서 푼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클래시컬 어프로크시메이션 메소드를 썼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퍼블리케이션된 매테리얼을 찾아서 이제 플러스를 한 겁니다. 이게 왼쪽으로 가면 x-axis의 왼쪽으로 가면 얽힘 현상이 적어져서
그런 클래시컬한 어프록시메이션 메소드들이 잘 맞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얽힘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클래시컬한 어프록시메이션 메소드가 사실 잘 안 맞는다고 생각되어지는 리즘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클래시컬한 어프록시메이션 메소드들이 서로 맨 처음에는 잘 맞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서로 여러 좀 다른 오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퀀텀 컴퓨터를 이용해서 푼 결과인데 상당히 그럴듯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클래시컬한 어프로크시메이션과 어느 정도 어그리먼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현재의 양자 컴퓨터가 브루트 포스로는 못 풀고 어프록시메이션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향한 베이비 스텝, 정말 유스풀한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베이비 스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를 다시 불러왔는데 맨 처음에 feasibility를 보던 단계에서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암호 체계를 부수는 일까지 봤을 때 이 near term 3-5년 정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양자적인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수학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그거를 잘 해석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최적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하나하나 애플리케이션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던 대주제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분야와 연관이 있습니다. 뭐 항공 우주, 금융, 하이테크, 그리고 에너지, 헬스케어 등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테크놀로지는 하드웨어 테크놀로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퀀텀 컴퓨팅 프로세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되게 많은 기술들이 요구가 됩니다. 이 퀀텀 컴퓨터 자체가 되게 노이즈에 센시티브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되게 저온에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크라이오제닉 테크놀로지도 되게 중요하고, 이 퀀텀 컴퓨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룸 템퍼러처에서 이제 상온에서 동작하는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RF 장비나 여러 가지 장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하드웨어만 중요하냐? 그거는 아니죠. 지금 컴퓨터만 봐도 CPU와 컴퓨터가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거를 잘 서포팅하는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나 어떤 그걸 정말 유용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에코시스템의 하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퀀텀 컴퓨터도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유저들이 efficiently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명령을 줬을 때 그거를 양자 컴퓨터가 알아듣기 쉽게 변환을 하는 컴파일링 테크놀로지나 그런 모든 소프트웨어 기반 인프라스트럭처가 유저를 확장하고 좀 더 발전적인 영향을 주는데 되게 큰 영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컴퓨터는 사실 되게 노이즈해요. 되게 이머징 테크놀로지라서 되게 노이즈하거든요. 그 노이즈한 컴퓨터를 어떻게 잘 쓸 것이냐, 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노이즈한 컴퓨터를 여전히 쓸 수 있냐, 이런 티오리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박자가 되게 잘 갖춰져야 건강한 에코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어떤 커리어를 걸어왔는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전기 학과를 나왔고요. 그 졸업 후에 반도체 시뮬레이션, 양자적인 특성이 좀 두드러지는 반도체 시뮬레이션을 전공을 했습니다. 석박사 때. 그리고 중간 3년에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면서 인더스트리 세미컨덕터 리서치도 좀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 2년 동안 IBM 리서치에서 반도체 디비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제 저는 전혀 퀀텀 컴퓨터랑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반도체 테크놀로지에 더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2년 동안 IBM에서 근무한 후 나머지 4년 동안을 퀀텀에 조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나 이제 퀀텀 인더스트리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컨트리뷰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리학과, 그러니까
되게 생각에 물리학과를 나가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퀀텀을 전혀 몰라도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에서 오거나 아니면 뭐 저와 같이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에서 오거나 뭐 케미스트리에 오거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퀀텀 컴퓨팅 인더스트리로 조인을 해서 컨트리뷰션을 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야에 열려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송도에 IBM 퀀텀 컴퓨터가 들어오거든요. 이제 IBM 퀀텀 컴퓨터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리서치도 되게 중요한데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리서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리서치를 효율적으로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돌리는 하드웨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아이온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슈퍼컨덕팅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들어온 거를 기회 삼아서 한국에서도 그런 저변을 많이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낯설기만 하던 퀀텀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이제 점점 우리 모두에게 조금은 익숙해지고 친숙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주도해 나가고 계신 연구 개발자로서의 태도와 각오를 보여주신 김영석 박사님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초두에 예고해드린 바대로 이제는 스테이지에 의자를 배치해 주시고 강연자분 모두가 둘러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또 강연자들 사이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강연 시간을 너무 엄수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드린 흥미가 없을 경우에 끊겠습니다라는 예고가 너무 컸던지 발표자분께서 모두 시간을 딱 맞춰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넉넉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 세대를 위한 대화이지만 우리 모두 그 불확실성의 VUCA 시대를 사는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우리 모두 미래 세대라는 자신감을 갖고 이 연사분들과 못다 들은 얘기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탄 없이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자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 연사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착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질의와 토론에 있어서는 별도의 형식이 없습니다.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고 또 이 네 분의 연사 중 더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지명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라티오의 지금 기업 가치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주 로보틱스 쪽에서 스페이스 AI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네,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저희가 이 스테이지에 있는 분들이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페이스 AI 연구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라티오 기업 가치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지요. 스페이스 AI에 대한 질문이셨나요? 요즘 AI 안 쓰는 분야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도 물론 AI 많이 씁니다. 캐나다에서 캐네디언 스페이스 에이전시에서는 스페이스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그에 반면 또 정말 믿을 수 있는 AI인지 그런 연구도 한참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 우주의 쓰레기를 이미지로 찍어서 그중에 움직이는 물체가 쓰레기라고 가정하고 그걸 잡아내는데 AI 많이 사용합니다. 그
그 외에도 AI를 이용해서 우주에서 지상 관측하거나 뭐 다른 데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는 예라고 생각해요. AI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쓰는데 하나도 없이 다 쓰는데 우주에서도 물론 우주인의 헬스를 감지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생기는 또 하나의 최근 트렌드라고 보면 꼭 우주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컴퓨터 사이언스나 헬스나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전공하신 분들이 우주에 와서 일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런 생각하면 우주도 우리 일반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합니다. 충분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그 스트라티오의 기업 가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예. 뭐 현재 기업 가치는 뭐 한 1,500억 정도 제가 생각하는데 뭐 저희가 인수 제안을 2번 정도 받았었는데요. 저는 예, 빌리언이 목표라서 아직은 팔 생각은 없습니다. 예, 예. 네, 저 뒤에 계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캐나다 알버타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공부 중인 정비찬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와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기후 변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도 되고 모든 정부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뭐 정책을 세우고 노력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와 별개로 화석 연료 사용은 매년 전고점을 찍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AI를 위한 전력 사용 증가로 꼽고 있기도 하는데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좀 무력감을 많이 느껴서 아까 레지나 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킷 프로블럼에 대한 패널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패널분 네 분이 각각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예, 그래도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남준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자로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제가 아까 S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근본적인 저희가 과학을 개발시키고 할 때 산업혁명에서 저희는 리니어 이코노미를 택했습니다. 한마디로 리니어 이코노미라고 하면은 take, make, waste 이런 리니어적인 이코노미로 택했기 때문에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웨이스트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순환경제라는 개념이 나왔죠. 리사이클이라고 대변이 되는 리퍼니쉬, 리유즈 한다는 그런 개념이 나왔는데 그런 개념을 지금 질문하신 분이 잘 지적했듯이 펀더멘탈하게 이코시스템을 생각하고 저희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AI를 개발해도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되니까 지금 소형 원자로를 또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클린 에너지를 위해서 에너지가 서피션하지 않죠. 기술이 완벽하게 발전할수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과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융합을 하면서 같이 합쳐가지고 그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석 연료를 저희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거냐? 그래서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산업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는 엄마로, 교수로 아니면 우리 제카과협의 부회장으로 저기 회장님도 계신데 감히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대답할게요. 우리 모든 분야에서 우리 자식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 협회 젊은 회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엔지니어입니다. 뭐 메디컬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바이올로지스트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위키드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런 캐러고라이제이션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우리 이런 클라이밋 체인지나 뭐 퓨얼 그런 문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엔지니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사이언티스트 혼자가 다 한 가지만 잘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방면에서 본다면 우리
엔지니어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아까 노래하신 분처럼 노래도 잘해야 되고 스피치도 잘해야 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연극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나는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만 잘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협회 안에서도 엔지니어 따로 무슨 뭐 분야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업인이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를 박사까지 받은 기업인이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사회적 기업의 함정이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기업이 된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트라티오도 ESG적인 걸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뭐 요즘 뭐 기후 변화, 뭐 이산화탄소 때문인지 뭐 질소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산화탄소의 해양과 토양의 함량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런 크레딧 베이스로 가고 있어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은 소일 오르가닉 카본이라 그래서 소일 오르가닉 카본에서 탄소를 많이 함유할 수 있으니까 나무를 많이 심으면 이런 액티비티를 한 기업에게 우리가 크레딧을 준다, 뭐 텍스를 감면해 준다는 걸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갖고 있는 적외선 센싱으로 뭘 할 수 있냐면요. 적외선 센싱으로 소일 오르가닉 카본의 카본 양을 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10그루 심었으니까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서 나한테 1달러를 줘보다는 내가 나무를 심었더니 우리 토양의 카본 함량이 뭐 1% 좋아졌어 라고 하니까 크레딧을 받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퀄리터블리 에스티메이트 하는 걸 퀀티터블리 에스티메이트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스트라티오는 사회적 기업이지만 돈을 버는 사회적 기업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저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회적 기업 ESG조차 기업에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로 하는 게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업에 있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역시 동인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for profit 이윤만 추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전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레지스트레이션 같이 뭐 크레딧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동인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되게 사회적인 인식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스터머 입장에서 이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 클라이밋 체인지가 중요하다고 떠드는 게 또 중요하지만 이제 되게 그게 제너럴 퍼블릭까지 퍼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면은 제너럴 퍼블릭이 이제 어떤 기업의 프로덕트를 선택할 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에게 동인이 제공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예로 이제 IBM도 왓슨X라는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AI 프로덕트죠.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트레이닝에 이제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서비스할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경량화하나 아니면 좀 더 이피션트하게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바꾸나 그런 쪽의 연구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답을 들으셨는지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자분 받겠습니다. 예, 여기 이 오른쪽 파트 뒤에 계신 선생님 질문. 그 네트워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나눔이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나눈다는 그런 그 기본 정신이 중요할 것 같고 이 지금 그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한 묶음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전 세계인들의 어떤 그 가치관이라 그럴까 그런 거에 어떤 기반해 준 그 나눔이 중요할 것 같고 어떤 그 이 종교적 신념도 상당히 그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킹에 대해서 어떤 그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 도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조금 전에 말한 전 세계의 한 묶음의 어떤 그 가치 실현의 나눔에 전제한 그 네트워킹의 방법과 이 도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좋을 것 같은 생각. 그러면 인간과 인간과의 교류와 또 나눔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 네 분 연사분들의 의견.
두 번째인가요? 레지나 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특히 좀, 집중적으로 듣겠습니다. 네트워킹의 마지막 그 실현을 원하기 때문에 좀 깊게 생각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트워킹 제일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조금 부담되는데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말할 때는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네트워킹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제일 못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 사실은 부끄러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든지 저 이름은 뭡니다. 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항상 땀을 쩔쩔 흘립니다. 근데 그 땀을 쩔쩔 흘리면서도 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또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디든지 가면 비즈니스 카드 10개 모아오라고 하는데 뭐 10개 모으는 거 저도 한 번도 사실 10개 다 한 번 처음 가는 자리에서는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트워킹이라는 건 사실은 친구를 만들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사고 어려운 단어 썼네요. 신뢰를 사고 트러스트를 얻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일하면서도 서로 믿고 있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주 깊은 우정을 쌓아가야 된다는 건데 일단 가장 어려운 건 처음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많은 친구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어서 그런 질문의 요지가 네트워킹이 어떻게 소셜 임팩을 주느냐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과학자고 교육자고 여기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이제 5 밀리언 페이퍼를 씁니다. 근데 몇 편이나 저희가 쓰고 몇 편이나 읽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 R&D 버짓만 하더라도 2.47 트릴리언 달러라고 지금 스태티스틱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생각한 게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라는 게 뭔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울릉도를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울릉도는 1970년도에 3만 명의 인구였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90년도에 16,000명, 지금은 8,000명입니다. 인구의 감소 속도가 급격하게 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울릉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섬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는 울릉도에 가본 적도 없고 저희 연구팀들도 울릉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죠. 근데 제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울릉도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프로젝트를 이제 변환경제센터라는 거를 울릉도에 만들어서 이제 한동대학과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신의 물방울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에서 말씀해 보시면 메이플 시럽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메이플 시럽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고로쇠 수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로쇠 수액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 메이플 시럽 마켓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글로벌리 18조 원입니다. 이 설탕물이.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울릉도에 연구를 해보니까 울릉도에 있는 메이플 시럽은 메디시널 메이플 시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간 미네랄과 컴포지션이 완벽하게 다르요. 근데 이미지, 고로쇠 수액의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나무에다 빵꾸를 내서 비닐을 붙여서 그걸 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캐나다의 이미지는 완벽하게 다르죠. 메이플 시럽이라는 거.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0페이지짜리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프로포즈를. 울릉도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프로젝트라서 지금 변화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울릉도에서 GDP 10만 불이 될 수 있는, 왜? 인구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런 거를 경북도와 한동대와 난양공대와 여러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거의 이제 파이널라이즈 하고 있습니다. 프로포즈를.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이 분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융합 분야죠. 저희가 나노도 해야 되고 컴퓨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해야 되고 임팩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소셜 임팩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브랜딩을 하고 그런 쪽으로 리딩을 해나갈까. 그런 것들에 한번 여러분들도 이 많은 저희가 사회에서 받은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리턴하고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연사님들께서도 혹시 첨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사실 네트워킹 관련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리서치 오르가나이제이션 입장에서도 약간 리스크 테이킹 관점에서도 약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 한정된 자원이 있고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모든 사람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테이킹할 수 없을 때 뭔가 더 펀더멘탈한 리서치를 해야 될 때 또는 아까 전 말씀하신 뭐 양자 오류 체계를 부수기 위해서 정말 200억 개의 큐빗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달성하냐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거는 되게 하이 리스크한 문제거든요. 지금 당장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되게 하이 리스크한 문제를 풀어야 하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풀고 싶은데 리소스가 없을 때 그런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기업에서 학교에 이제 리소스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같이 콜라보를 함으로써 어떤 믿을 만한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나 나눌 이야기. 네, 그러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언더그레드 컴퓨터 공학을 하고 있는 전진석이라고 합니다. 그 이재영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제가 컴퓨터 공학을 배워서 기술이 준비되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제 말해주셨던 게 100배 정도의 기술력이 준비가 돼야 약간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언제쯤 기술에 확신이 들 수 있는지랑 그리고 또 언제 약간 사업에 대해서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거 있으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냥 의견에 불과하니까 오늘 듣고 꼭 잊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냥 저도 여기저기 사업하기 전에 많은 선배님들 만나뵈면서 들었던 공통적인 의견이 뭐 이런저런 얘기 수많은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딱 코어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언제 시작하는 거냐라고 질문 주신 거라고 이해한다면은 내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느낄 때 시작한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여러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돈이 엄청 많다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임팩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돈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그랜트를 잘 쓴다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내가 뭐 권력층을 이용해서 나에게 돈을 쏟아줄 수 있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 환경으로 커온다면. 그렇다면 딱 하나 남아있는 키가 내 기술력이 남들보다 낮거나 경쟁할 만하다고 느낄 때 시작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그 중앙 파트에서 손 드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시은이라고 합니다. 아까 레지나 교수님 발표에서 위키드 리더가 되어라라는 문장이 정말 와닿았는데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강점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아직 학부생이고 배워가야 되는 게 많은 입장이다 보니까 제 분야와 다른 이제 발표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모든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청년 과학 기술 하는 학생들로서 시야를 넓히고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어떤 역량에 집중하면 좋을지 네 분의 의견을 묻고 싶었습니다. 네, 네 분의 의견을 다 물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김영석 박사님부터 짧게 의견을 주십시오. 네, 사실 저는 왜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지 않았을까 후회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좋은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저한테 뭐가 부족한지를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사회에 나가면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울 시간이 되게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깨닫고 한 건 아니었지만 학부 때 여러 가지 제가 안 할 만한 일들을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회생활 되게 못하고 사람 만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청년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회 나가기 전에 좀 많이 개선이 이루어져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평소에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학부생이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이 있으니까 뭔가 어른이 돼서 뭔가 있는 척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여러분께 진솔 어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솔직히 대학생 때 옆에 있는 친구 놈이 경쟁자로 느껴졌었습니다.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제가 1등하면 어떡하나. 진짜 멍청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 왜냐하면 지금은 그 친구들이 정말 곳곳에 실무진으로 현재 있거든요. 뭐 막말해서 저희가 삼성 상무, LG의 상무가 제 친구로 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위크디 리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학부생이세 제일 해야 될 것은 경쟁자로 인식하던 그 친구를 이제 친구로 인식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친구가 여러 명 박혀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냥 실제 사례로 뭐 저희 사례를 드는 거 이외에 제 친한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회사를 100억에 카카오에 3년 전에 매각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3년간 베스팅이 끝나서 이제 뭐 할까 해서 저희랑 같이 일할 것 같기도 한데 이 친구는 소프트웨어도 모르고 하드웨어도 모르고 잘 몰라요. 뭐 연대 박사까지 받았는데 석사까지 받았는데 잘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넉살이 좋고 엄청 친구들과 친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밑에 박사 똘똘한 애들 4명이 모여서 회사를 3년 만에 카카오에 매각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위키드 리더의 전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3명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이놈이랑 왜 이랬냐? 그러니까 이분이 욕심도 없고 뭐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뭐 이 형이랑 하면 잘 될 것 같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굉장히 다른 형태의 리더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내가 다 한다 생각하는 리더인데 그래서 참 배울 게 많구나라고 느꼈었습니다. 저의 이런 솔직한 대답이 도움이 되었으려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가끔 리더십 강의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가서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지금 이 방 안에 한 150명 있나요? 100명 있나요? 100명이 있으면 몇 명의 리더가 필요할까요? 1명이라고 생각하는 분, 2명, 10명, 100명. 아무도 손 안 드신 분, 리더가 하나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100명이 앉아 있으면 100명의 리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과학 기술을 하는 우리들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리더여야 해요. 위키드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키드한 리더가 모두가 다 돼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리더입니다. 그분들과 다 함께 친구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부가 다 리더라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과 다 각각 만나서 그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지를 이해하고 그분들과 함께 리더십을 같이 쌓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토의하는 게 그게 리더십을 키우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에서는 우리 학생들끼리만 상의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이 정말 이스태블리시드한 리더들한테 와서 같이 의견도 여쭙고 자신들의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그런 자리에 오늘처럼 조금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 중에는. 그렇죠? 어른들만 앉아 있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강의 드리라 그러고 이런 불편한 자리도 조금 있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리더십을 키우는 가장 좋은 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제가 이어가지고 질문한 게 뭐 지금 어린데 경험도 없고 시야를 어떻게 넓힐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지금 앞에서 들으셨지만은 본인이 벽을 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자꾸 융합을 얘기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제 말씀드리면은 저는 토목 환경을 했습니다. 학부가. 그리고 제 석사가 재료예요. 제 박사는 화공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의대에 가서 게스트로엔테롤로지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인펙셔스 디지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합니다.
근데 사실 공부했을 때 보면은 저는 한 가지 목표를 그리고 한 가지 타피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번에 제 학생이 한 명이 이제 제가 뽑았는데 저는 지금 재료공학과입니다. 지금 난양공대 재료공학과는 MIT보다 지금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문과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문과 학생이 재료공학 박사를 어플라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학교와 싸우고 설득을 해가지고 왜 이런 학생들이 필요한가? 왜 나는 이 학생을 받아서 내 박사 과정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득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학생은 박사를 하면서 목욕탕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박사를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학생의 미래를 봅니다. 왜? 그 도전 정신, 그 융합 정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자기가 경험이 없어요, 시야가 없어요. 가장 지금 제가 보면은 빠진 부분, 생각하는 힘.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도 좋지만은 저는 생각할 수 있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부생들은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특히 지금 세상에서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저는 리더십을 길러주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시간 관계상 또 이만 마무리를 하고 여러 못다한 이야기들 이 선생님 네 분 다 오늘 내일 계시니까 쫓아다니면서 아주 붙잡고 이야기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십시오.